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필기 2018년도 3회 제4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61번부터 시작할게요. 다음의 회로를 블럭선도로 그린 것 중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현재 그림을 보니까 RL 직렬 회로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임피던스를 표현하게 되면 만약 계통에 RL뿐만 아니라 C까지 존재한다라고 치게 되면 우선 이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그 다음에 코일 성분은 J 오메가 L 그 다음에 콘덴서는 J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이 되죠. 물론 여기 나타나는 J분의 1은 저희가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오메가 L을 유도성 리액턴스 XL로 그 다음에 오메가 C를 오메가 C분의 1을 용량성 리액턴스 XC로 바꾸게 되면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XC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리액턴스에 대한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저희가 J 오메가를 S의 함수로 묶어준다면은 여기를 LS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J 오메가가 S가 되기 때문에 CS분의 1로 일반화된 임피던스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니까 이제 RL 직렬 회로에 대해서 R과 LS에 따른 블럭선도에 대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R로 표현하고 여기가 LS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합성 임피던스는 자, S의 함수니까 오브 S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R 플러스 LS가 되겠고 자, 이거를 블럭선도에 대한 형태로 다시 한번 바꿔주게 되면 R에 대한 이득과 LS에 대한 이득이 이렇게 병렬 분기에 플러스로 가압되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를 나타낸 거는 정답 1번이 되겠죠? 61번에서 한 가지만 더 표현을 해드릴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득이 전달함수가 지금 현재 임피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선 옴의 공식에서 전류분의 전압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해서 블럭선도의 인력 함수는 전류가 되겠고요. 출력 함수는 단자 전압 E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2번 문제입니다. 특성 방정식 S의 자승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자승 이코르 0에서 감쇄 진동을 하는 제동비 제타의 값은 얼마냐? 자, 저희가 제동비 또는 제동계수를 자, 요렇게 해서 제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제타에 대한 기호를 작성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델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동비 또는 제동계수에 따라서 제동비의 범위에 따라서 과도응답 특성이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해설에다 잘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동비가 1보다 큰 영역에선 과제동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제동비가 1인 상태에서는 임계제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동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영역이 되면 부족제동이 됩니다. 물론 부족제동이라는 것은 감쇄 진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동계수가 0일 때, 제동비가 0일 때는 무제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동비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해제동 또는 발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부족제동이란 건 뭐냐면요. 저희가 얻고자 하는 응답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얻고자 하는 정상값이 이거였다라면, 자, 여기서 말하는 부족제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진동이 점점점 작아지다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무제동이라는 거는 제동이 안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정형파의 파형과 같이 계속 진동한 상태가 되고요. 발사하는 진동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과제동이란 건 뭐예요? 과제동은 진동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진동적이다, 진동적이다, 자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62번 감쇄 진동, 진동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는 바로 부족제동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6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정의 패턴에 의해서 단기 합격을 준비하는 자격증 과정과 무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큼 출제 빈도도 매우 낮은 형태가 되겠고요. 해서 63번은 과감하게 점프하고 다른 문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이요. 자, 일정 입력에 대해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해설에 제가 내용을 잘 정리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어 계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비례 제어입니다. 피제어라고 불러서 비례 제어에 대한 장점은 난조를 제거하는 겁니다. 헌팅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잔류 편차, 오프셋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오프셋을 제거하는 제어 계통은 뭐냐? 바로 비례적분 제어, PI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I 제어계는 잔류 편차를 제거해 정상 특성, 바로 여기죠? 정상에 대한 오차. 자, 내가 원하는 값은 100V인데 뭐 105V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98V가 나간다든가 해서 이러한 편차값을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례적분 제어고 이런 비례적분 제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상 특성을 개선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로부터 발생한 단점은 아무래도 연산 과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응답 특성이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과도 응답 특성을 개선시키는 장치를 우린 뭐라고 하냐? PD 제어라고 해서 비례 미분 제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 제어, 비례 적분 제어, 비례 미분 제어를 전부 다 혼합해서 사용한 여기다 쓸까요? PID 제어가 가장 이상적인 제어 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64번에서는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를 뭐라고 하느냐? 자, 비례 제어라고 그랬죠. 난조를 제거할 수 있으나 또는 헌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잔류 편차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에 대한 비율값에 대해선 출력을 내보내도 괜찮다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앞에서 명령어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에 대한 비율값에 대한 편차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에서 안정의 조건은 무엇이냐? 자, 문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게 되면은 보기를 읽어보기 전까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부터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입력이 있는 경우 초기값에 관계없이 출력이 0으로 간다. 두 번째, 입력이 없는 경우 초기값에 관계없이 출력이 무한대로 간다. 세 번째, 시스템의 유한한 입력에 대해서 무한한 출력을 얻는다. 네 번째, 시스템이 유한한 입력에 대해서 유한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제어 계통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 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입력을 줬을 때 원하는 출력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모두 다 유한한 값을 넣었을 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기 1번부터 3번과 같이 뭐 입력을 안 줬는데 출력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입출력 중 어느 하나가 0이 됐든
무한대가 되면 어떠한 제어 시스템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65번 보기만 읽어보더라도 열의 아홉은 4번이라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6번이요. 자, 게루프 전달함수 GS, H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부기한계에서 근계적의 점근선의 실수 축가의 교차점은 얼마냐? 자, 게루프 전달함수 G가 있는데요. 자, 게루프 전달함수 항상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게루프 전달함수가 얼마로 나왔냐면 S에 S 플러스 4, S 플러스 5분의 K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점근선과 교차하는 점, 시그마는 자, 점근선의 교차점 시그마는 P-Z분의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P하고 Z는 늘상 얘기하는 것 같이 극점과 0점의 개수가 되겠고요. 시그마 P, 시그마 Z는 극점과 0점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극점은 얼마예요? 극점, 폴스. 극점은 함수가 무한대가 되기 위한 S의 해. 다시 말해 함수의 분모가 0이 돼야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게루프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기 위한 S의 해들을 모두 극점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극점 얼마입니까?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따라서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요. 개수는 3개가 되고요. 그리고 극점의 총합은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0점이요. 자, 0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함수가 이제 무한대가 아니라 0이 되기 위한 S의 해예요. 근데 여기에 S의 해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 함수의 분자가 0이 돼야 이 결과값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분자가 0이 되기 위한 S의 해인데 S가 없잖아요. 따라서 0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수가 몇 개요? 0개가 되고요. 그러면 시그마 Z 이 또한 역시 0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를 작성하게 되면 ZZ가 0가 되니까 3분의 9가 돼서 마이너스 9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6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7번 문제입니다. S의 3차 11S의 자승 플러스 2S 플러스 40 한번 써볼까요? 특성방정식이 S의 3차 플러스 11S의 자승 플러스 2S 플러스 40 이코르 0입니다. 자, 이때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은 몇 개가 되냐? 자, 제가 안정도 판별할 때 복소평면에서 특성근을 도시할 때요. 특성근이 복소평면 좌반부에 위치하면 안정이라고 그랬고, 특성근이 복소평면 우방부에 있으면 불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우방면에 존재하는 특성근을 불안정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안전 영역과 불안정 영역 사이, 다시 말해 허수축의 특성근이 위치하면은 임계적 안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불안정한 특성근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선 루스 선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스 선도는 자, 최고차항부터 사이드로 씁니다. S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상수를 차례대로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요. 1, 11, 2, 40을 1, 11, 2, 40. 자, 여기 뒤에 없으면 0, 0이라고 표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루스 선도를 할 때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0이 있으면, 0이라는 상수가 있으면 0 위에 있는 수를
이 대각선 쪽으로 배치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럼 얼마요? 여기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조건 또 성립이 되겠죠? 0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수를 대각선에다가 배치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바로 이 부분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루스 선도에 의해서 이 부분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요. 자, 상당히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니아식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스 선도에 의해서 상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가니아식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루스 선도에서 상수를 구할 때 수열의 제1열 이 부분에서만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상수의 윗수의 부호 변환 이렇게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상수의 위에 보이는 4개를 행렬로 묶어서 행렬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1에 자 행렬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40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1에 18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루스 선도를 이렇게 구해서 수열의 제1열을 헤아려 볼 때, 자, 여기에 있는 부호가 모두 동일 부호였다. 다시 말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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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였다면 복소평면에 불안정한 근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과 같이 플러스로 오다가 마이너스로 한번 변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또 변해요. 몇 번 변했습니까? 이렇게 부호 변환이 2번 발생하면 복소평면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근의 숫자는 총 2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답부터 체크하게 되면 67번의 정답은 2번인데요. 근데 본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더 단순하게 풀이하는 암기 요령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3차 방정식일 때 안정 조건 어떻게 가져간다라고 했습니까? AD를 곱한 수치와 BC를 곱한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BC가 커야 안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본 문제는 BC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본 특성 방정식은 불안정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격증 시험에서요. 불안정 상태에서의 불안정한 특성근은 몇 개냐 하면 거의 100% 2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성 방정식의 안정도 판별을 하셔가지고요. 안정 상태가 되면 우방면에 존재하는 불안정한 특성근은 제로가 될 것이고 불안정 상태가 되면 무조건 2개가 될 것이다. 자, 이런 형태로 답을 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67번의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68번입니다. 논리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x는 x바 y 더하기 도트 기호는 생략하겠습니다. x바 y바 그리고 요게 잘못 썼네요. x바 y바 더하기 x바 y 더하기 xy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접점의 법칙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공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플러스 a는 a다. 뭐 같은 유사한 내용의 a 도트 a도 a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a 더하기 a바는 1이고 세 번째, a 도트 a바는 제로가 된다. 뭐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a 더하기 1은 1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자, a 더하기 a바
자, 우리가 계전기로 따지게 되면 계전기는 이렇게 제가 해석한다라고 했죠. 전자석 코일이 있고 여기에 접전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위에 붙어 있다가 코일이 여자가 되면 철편을 아래쪽으로 당겼다가 코일이 소자가 되면 복귀형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A 플러스 A바로 표현하게 되면 A는 개방된 접점, A바는 닫혀져 있는 접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또는 A가 바로 계전기에 대한 형태로 말한 거기 때문에 A가 되면 계전기가 여자 상태, A바가 되면 소자 상태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좀 적용을 안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게 꼬이게 되네요. 자,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A는 개방 상태, A바는 폐로 상태, 닫혀져 있는 상태,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자석 코일, 다시 말해 릴레이가요, 소자 상태였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서 출력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계전기가 여자가 되면 철편이 일로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개방됐을 때 얘가 폐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전기가 소자일 땐 일로 출력이 나가고 계전기가 여자가 되면 여기가 끊어지면서 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부에 대해서 계전기의 동작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출력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1, 1은 바로 뭐예요? 그냥 직결회로에 직결. 해서 병렬회로에서 1이 있으면 앞에 접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출력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A 도트 A 바는요,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A 바. 자, 계전기가 소자였다. 여기서 안 가요. 계전기가 여자가 됐다. 철심이 땡겨오니까 붙었던 건 떨어지고 떨어져 있던 저쪽은 붙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붙고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류는 여기까지 통과되지만 여기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회로는 제로가 됩니다. 자, 해서 제가 적어드린 이 접점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본 논리식 간략화 시키겠습니다. 자, 본식을 보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X바끼리 묶을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Y끼리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항은 양쪽으로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접점의 법칙을 가져옵니다. A 플러스 A가 A가 되는 것처럼 A는 A 더하기 A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X바 Y바 더하기 X바 Y 더하기 X바 Y 더하기 XY 이렇게 쓰고요. 요 앞에서는 X바로 묶어주고 이 뒤에선 Y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바로 묶으면 Y바 더하기 Y 더하기 여기 Y로 묶이죠? 네, 잘못 썼습니다. Y로 묶어주게 되면 X바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접점의 법칙 두 번째에서 A 더하기 A바가 1인 것과 같이 Y바 더하기 Y는 1이 됩니다. 물론 X바에다 1을 곱해봤자 X바가 되겠고요. 자, 여기도 역시 1이 되겠죠? 그럼 여긴 뒤에 뭐가 됩니까? Y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68번에 해당하는 간략화한 것은 몇 번이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68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 실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9번 문제입니다. 자, 69번에 다음 그림과 같은 블럭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현재 전달함수에서 첫 번째 이득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가 되고, 그리고 출력이 나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전향 경로가 나오네요.
이렇게 순방향 전달함수가 나와지고요. 이 부분에서는 피드백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계환으로요. 자, 전달함수 값을 구해라. 자, 블럭선도의 전달함수는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달함수에 대한 원 정의는 뭐예요? 입력이 RS, 출력이 CS니까 모든 초기 조건을 제로로 한 상태에서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이 되겠죠? 자, 물론 이거는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1-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페루프. 자, 페루프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4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전향 경로 이득은 요렇게 가는 경로 한 개가 있고 요렇게 가는 경로를 모두 더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곱해주면은 8 더하기 가압부에서 플러스로 가압되니까 요렇게 가는 경로에 대해선 5, 4, 20,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호부터 자,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1 더하기 4는 5가 되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2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9번에 해당한 정답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주파수 전달함수 GJ 오메가에서 J 오메가 가로 열고 J 오메가 플러스 1 그리고 분자는 K가 되겠네요. 자, 이런 주파수 전달함수에서 진폭과 위상각은 얼마냐? 자, 여기서 진폭이라는 건 이득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달함수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득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시벨로 환산해서 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혼란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오메가 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때 이득의 크기와 그리고 위상각 세타를 구해봐라. 다시 말해 A와 세타를 구해봐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풀어보게 되면 자, 오메가에다 무한대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J 무한대 가로 열고 J 무한대 플러스 1분의 K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복소수 계산해서요. 자, 우리가 A 플러스 JB라는 조건에서 A와 B의 크기 중 B 값이 매우 컸다면 이 복소수의 연산의 결과는 B와 같다, JB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크다라는 조건부는요, 거의 100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 그림을 그려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A가 1인데 B가 100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두 개를 벡터 합을 취하게 되면 거의 B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사화시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J 무한대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J 무한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J 무한대 곱하기 J 무한대입니다. 그러면은 J 자승 무한대 자승인데 어차피 무한대 자승은 무한대죠. 분의 K가 되고요. 자, 그리고 페이저법에 의해서 J 자승은 얼마가 됩니까? 이 J가 하나에 90도가 되니까 J 자승은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각도 180도 분의 K 각도가 없으면 0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는 K 나누기 무한대예요. 그럼 얼마예요? 어떠한 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무조건 0이죠. 그래서 0이 되고 위상각은요.
각도의 나누기는 빼기입니다. 0 빼기 180 얼마요? 마이너스 180도가 되겠죠. 해서 이를 만족하는 정답. 진폭은 0이요. 위상차는 위상각은 마이너스 180도. 2번 정답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어공학에 관련된 시험 문제고요.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는 회로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R이 100옴, C가 30마이크로페럿의 직렬 회로에 주파수가 60, 전압이 100V인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는 얼마냐? 자, 우리가 회로 소자가 나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C 값은 용량성 리액턴스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용량성 리액턴스 XC 값은 얼마냐?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오메가는 2파이 FC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주파수는 상용 주파수 60Hz를 인가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 오메가는 2파이 F에서 주파수가 60이 들어가면 120파이가 되고요. 120 곱하기 3.14를 계산기로 누르면 377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풀어보게 되면 377 곱하기 C 값이 얼마예요? 문제에서 30 마이크로페럿, 그러니까 30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로 이걸 누르시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 88.4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 앞에는 마이너스 J라는 부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 값은 얼마냐? R-J XC가 돼서 현재 R값이 얼마예요? R값은 100옴. 그 다음에 XC 값은 88.4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복소 평면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R값은 100이요. XC 값은 마이너스 J의 88.42가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이때 절대값의 크기가 임피던스 값이 되고요. Z값이 되고요. 요게 바로 부하각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구해보게 되면 또는 계산기로 100-J 88.42를 극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Z와 부하각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133.48. 요게 133.48인데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00의 제곱 플러스 88.42의 제곱의 루트를 취한 값이죠. 그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부하각은요. 부하각은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를 구할 수 있는데 뭐 계산기가 다 해주는 거니까 저희는 그냥 답만 적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1.48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각도 체계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에 대한 부호를 사용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전류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현재 임피던스는 133.48에 부하각은 마이너스 41.48도가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은요. 그냥 단순히 100V만 나와 있어요. 100V. V라고 해서 100V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각도 0도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눌러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0.7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도의 나누기는 빼기죠. 0 빼기 마이너스 41.48은 41.48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순식값까지 한번 써보게 되면 자, 이 값은 저희가 실효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려면 루트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최대값이고요.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41.48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습니까? 전류의 크기를 물어봤죠? 해서 전류의 실효값 0.75A가 되겠습니다. 자, 72번이요. 무손실 선로의 정상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손실이라는 거는 R과 G가 모두 0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파정수 값은 얼마냐? 보기 첫 번째, 전파정수는 선로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선로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그리고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됩니다. 해서 이걸 분배해서 정리하시고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해해서 표현하게 되면 루트 RG 플러스 J의 오메가의 루트 LC가 됩니다. 자, 그때 전파정수에서의 이 실수부를 저희가 감쇄정수 알파라 하고 그리고 허수부에 있는 이 오메가의 루트 LC를 위상정수 베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표현하게 되면 무손실 회로에서 RG 값이 0이니까 요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전파정수는 J 오메가 루트 LC가 된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특성 임피던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는 이 위에다 써볼까요?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 Y분의 Z가 됩니다. 자, 선로 임피던스 아까 적어드렸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어드미턴스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됩니다. 자, 여기서 RG가 모두 제로가 되면 J 오메가끼리 서로 약분돼요. 따라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형태죠. 무손실 회로 또는 무외형 회로 조건에서 특성 임피던스 값은 얼마냐? 루트 C분의 L. 한글로는 능자에 대한 모양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성 임피던스가 L분의 C다. 틀렸네요. 두 번째가 잘못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파 속도 맞고요. 네 번째 감쇄정수 알파가 제로. 위상정수 베타가 오메가의 루트 LC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냐? 자, 현재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4초만큼 진행됐을 때, 4초만큼 진행됐을 때 함수의 크기가 함수의 크기가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는 얼마예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변수는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함수를 작성할 때요. 자, 함수를 작성할 때 기울기 곱하기 변수 곱하기 유니트 스텝 펑션. 자, 저희가 UT 함수를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요. UT 함수를 쓴다는 얘기는 이 앞에까지 써볼까요? 2분의 1에 t에다가 UT 함수를 쓰겠다는 얘기는 0초 이전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 바로 제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0초 이후부터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냐? 요 앞에 있는 크기 2분의 1 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는 기울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여기 t 함수가 있죠?
t 함수를 저희가 시간추의 정리로 그 시간 특성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뭐냐? t 함수를 t-4로 4초로 옮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어떻게 작성돼요? t 대신에 여기 t 대신에 t-4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t-4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 4초 이전에는 0이지만 4초 이후부터는 2분의 1 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t-4 ut-4 그러면은 이러한 똑같은 파형이 4초만큼 딜레이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이 파형하고 요 파형을 더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4초만큼 진행할 때 이만큼 올라가면 얘는 4초만큼 진행될 때 이만큼 내려가니까 얘가 올라간 비율만큼 얘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변화를 줄게요. 한 번 더. 자, 마이너스 높이가 현재 얼마입니까? 2죠. 이만큼 빼라. 단 ut-4 4초만큼 지연돼서 이만큼 빼라. 4초만큼 지연돼서 이만큼 빼.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빼라고 그랬으니까 계단 함수로 이만큼 빼라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톱니파 모양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톱니파형은 이러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따른 라플라스 변화는 얼마냐? 자, t 함수는 s 제곱분의 1이죠. 따라서 2s의 제곱분의 1.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마이너스 2s 제곱분의 1에 자, 여기 뭘 줬어요? 시간추의 정리를 줬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4s를 추가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t 함수가 아니라 그냥 2만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라플라스 하면은 2s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 또한 역시 시간추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4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s의 제곱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s에다가 마이너스 4s 2의 마이너스 4s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넘기게 되면 4하고 2하고 약분되고요. s하고 s제곱 약분되면 원함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표시한 거는 4번이 되겠고요. 이런 시험 문제는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연습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20문제를 모두 풀었을 때 과연 73번 같은 유형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버려도 채점상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요. 이 전력계법으로 평형 3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계가 700, 다른 쪽의 지시가 1400이었다. 피상 전력은 얼마냐? 자, 이 전력계법에서 피상 전력을 구하는 공식 저희가 2018년도 1회 2회 때 연속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계법에서 피상 전력 공식은 2배 루트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가 됩니다. 자, 이때 W라는 거는 전력계에서 측정된 유효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2배에다가 첫 번째 지식의 700의 제곱 더하기 1400의 제곱 마이너스 700 곱하기 1400이요. 자, 이건 뭐 계산기가 풀어줘야 될 영역이네요.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
2425 볼트 암페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요. 자, 75번 문제입니다. 최대값이 IM인 정형파 교류의 반파 정류파의 실효값은 얼마냐? 자, 요거 앞서서도 한번 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각 파형에 따른 표현법이요. 기사 쪽보다는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형을 구분하게 되면 첫 번째 구형파, 그 다음에 정형파, 그 다음에 삼각파가 있습니다. 자, 파형의 모양을 간단히 그려보게 되면, 자, 구형파는 입구자 모양의 직류와 같은 파형을 말하고요. 정형파는 교류와 같은 파형, 그 다음에 삼각파는 삼각형 모양의 파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자, 파형의 전파였을 때가 파형이 전파였을 때와 구분 좀 할까요? 파형이 반파일 때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실효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반파에서도 평균값과 실효값을 각각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구형파는요, 평균값과 실효값이 모두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형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을 파이로 나눠서 2를 곱한 형태가 되고요. 삼각파의 평균값은 평균값 자체가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형파의 면적의 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형파의 평균값의 2분의 1배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에 대해서 실효값은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최대값을 모두 쓰고서 루트 1로 나누고 루트 2로 나누고 루트 3으로 나눠라. 이렇게 제가 암기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파와 반파에 대한 관계성을 볼게요. 자, 반파란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양방향성 파형이 들어오다가 다이오드를 설치하면 순방향에 대해선 도통이지만 역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방향에 대해선 블락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였죠. 해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거치면 전파가 아니라 반대쪽 파형이 잘린 반파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평균값은 면적값이 되기 때문에 전파와 반파의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곱하기 2분의 1값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형 반파의 평균값은 2분의 최대값이 되고요. 정형 반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최대값이 되겠고요. 삼각파의 평균값은 4분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실효값은 얼마냐? 자, 실효값이라는 건 늘상 말하는 것과 같이 루트 밍스 스퀘어, 밍스, 평균의 루트를 취해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평균값이 전파에서 반파로 넘어갈 때 2분의 1배를 곱했다면 실효값은 여기에 루트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루트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구형 반파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 정형 반파의 실효값은 2분의 최대값, 삼각파의 실효값은 루트 6분의 최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 문제는요, 교류 반파 정류파, 정류파라는 건 정연파를 말하는 겁니다. 반파 정류파형의 실효값은 얼마냐? 바로 2분의 최대값이 돼서 정답 1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 구형 반파죠? 구형 반파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파형의 파고율은 얼마냐? 자, 우리가 파형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개수로 파고율과 파형률이라는 두 개의 팩터를 제시했습니다. 자, 파고율과 파형률을 구하는 암기 요령은요, 최실평이었죠? 해서 파고율을 구할 땐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을 구할 땐 평균값분의 실효값,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근데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파고율값이죠. 그래서 이걸 지울게요. 자, 그럼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인데 여기 앞서서 구했던 75번의 표를 잠깐 보세요. 지금 현재 실효값만 가지고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전파가 됐던 반파가 됐던 다 분자가 뭐예요? 분자가 최. 그리고 분모만 1, 루트 2, 루트 3, 루트 2,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형 반파의 실효값은 얼마요?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루트 2분의 최대값 분의 최대값을 적용하면 최 지워져서 얼마요?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실효값에서의 분모, 이게 다 무슨 값이에요? 이게 다 전부 다 파고율이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76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10옴의 저항에 건선수비가 10대 1의 결합회로로 연결됐을 때 4단자 정수 A, B, C는 얼마냐? 자,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Z만의 회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를 보니까 이상 변압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건선수비를 봤더니 얘가 10대 1이에요. 그럼 자, 첫 번째 변압기의 건수비요 또는 건선수비요. 자, 건수비는 2차 권선 대 1차 권선의 비율값입니다. 해서 2차 권선은 1, 1차 권선 비율은 10이 되므로 권선수비가 또는 건수비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Z만의 회로에서 그냥 Z회로라고 하겠습니다. Z만의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 B, CD는 얼마냐? 자, 4단자 정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 Z, 0,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Z값이 현재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어요? 여기가 10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가 10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상적인 변압기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트랜스포머, 이상적인 변압기의 4단자 정수 A, B, C, D 값은 얼마냐? 자, 우선 이상적인 변압기다 보니까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에 대한 차원은 제로가 되고요. 자, 이때 A는 A, 그 다음에 D는 A분의 1로서 저희가 풀이가 됩니다. 그럼 자, 권선수비가 얼마였어요? 10이었으니까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는 얼마요? 10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회로와 여기 있는 회로를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1, 10, 0, 1에 대한 Z만의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와 숫자 맞죠?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4단자 정수 10, 0, 0, 10분의 1을 이렇게
행렬 연산시켜주면 됩니다. 자, 행렬을 구할 때 저희가 어떻게 구하냐? 여기를 1행 1열자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행과 1열기를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곱하면 10, 곱하면 0, 두 개를 더해라. 그럼 얼마요? 10. 자, 여기는 1행 2열자리, 1행 2열자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는 2행 1열자리, 2행 1열자리입니다. 곱하면 0, 곱하면 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2행 2열자리, 2행 2열자리. 따라서 0,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단자 정수 A, B, C, D 값은 얼마냐? A는 10, B는 1, C는 0, D는 10분의 1 해서 77번의 정답 4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RC 회로에서 스위치를 넣는 순간 전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회로를 조금 변경해서 그려볼게요. 자, 스위치를 최초로 A로 조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시간에 대해서 계통에 흐르는 전류를 파악하게 되면 스위치를 A로 넣는 순간 계통에는 충전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 콘덴서가 에너지가 충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전류는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콘덴서가 모두 충전이 완료가 될 때까지만 흘러갑니다. 콘덴서의 전하가 다 충전이 다 되고 나면 더 이상의 전하량의 이동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 또한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해서 스위치를 1번 쪽으로 조작했을 때 전류를 보면 항상 스위치를 조작할 때 시간이 0초죠? 그럼 전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콘덴서가 충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위치가 1번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2번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또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시간이 0초인 순간에 스위치를 2번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여기에 썼던 충전 전류가 방전이 되겠죠. 언제까지 흐릅니까? 충전된 에너지가 모두 방전될 때까지요. 그래서 초기에는 흐르다가 방전이 끝나면 흐르지 않는 동일한 전류 파형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도 특성에서 자, 우리가 스위치를 1번으로 넘겼을 때 회로에 흐르는 충전 전류값 얼마냐? 콘덴서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전류값.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겠고요. 그럼 방전 전류는 얼마냐? 충전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방전 전류 얼마냐?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적용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RC 회로에 스위치를 넣는 순간 1번으로 옮긴 순간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죠. 지수 감쇄 함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입니다. 회로에서 저항 R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자, 현재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소스가 2개 이상일 땐 여러 가지 회로 해석법이 나오는데 이런 79번과 같은 형태는 전압과 전류원의 등가 변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압과 전류원의 등가 변환은 자, 여기다 한번 쓰고 지울게요. 직렬로 접속된 저항과 전압원은 병렬로 접속된 전류원과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때 저항의 크기는 변화가 없고요. 크기는 변화가 없고 이때 기전력과 이때 전류에 대한 관계는 전류는 자, 여기에 있는 2개에 대한 저항과 전압으로 옴의 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는 여기를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단락 전류가 되겠죠? 해서 얘를 뭐 쇼트 커렌트 해서 IS라고 표현하는 측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기전력은 이 2개의 대응 관계에서 얼마냐? 이 2개를 곱한 값입니다. R 곱하기 IS. 다시 말해서 전류원에서 자, 여기를 개방시키면 이 IS 전류는 모두 이곳으로 통과하죠. 해서 R에서 걸려진 이 개방 전압이 바로 이 전압이라는 겁니다. 해서 개방 전압과 단락 전류에 대한 상관관계로 이렇게 등가 변환시킬 수 있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요. 직렬로 접속된 저항과 전압은 병렬로 접속된 전류와 저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의 크기는 변화가 없고요. 전류는 2개를 나눠서 다시 말해 얼마요? 3A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옆에다 그려볼까요? 자, 3A로 바뀌고 저항이 그대로 2옴으로 바뀝니다. 물론 옆에 2옴은 옆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그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건 바로 여기에요. 병렬로 접속된 저항과 전류원은 직렬로 접속된 저항과 전압으로 바뀔 수 있다. 자, 이때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 저항은 기존에 있는 저항값 1옴이 되고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전류원과 저항은 이렇게 직렬로 접속된 저항과 전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전류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전압에 대한 극성도 위에를 포지티브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몇 볼트예요? 9볼트가 되고 여기는 1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옴과 2옴 병렬이죠? 그럼 얘를 합성 저항으로 구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1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한 역시 병렬로 접속된 전류원과 저항 아니에요? 그럼 직렬로 접속된 전압원과 저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전류원이 위로 가니까 전압원도 위쪽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저항은 직렬로 가지고요. 저항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몇 볼트예요? 3볼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류원 자체가 3A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다 보니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자,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전력을 뺀 게 다시 말해 6볼트가 바로 이 회로의 전위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합성 저항값 얼마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고요. 기전력은 9볼트에서 3볼트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6볼트가 되니까 이 암페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겠고 지금처럼 시험 문제에서 전류의 방향을 설계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표현한 거죠.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는 마이너스 2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만족하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0번입니다. 전류의 대칭분을 I0, I1, I2, 유기 기전력을 EA, EB, EC, 단자 전압의 대칭분을 V0, V1, V2라 할 때 삼상 교류 발전기 기본식 중 정상분 V1 값은 얼마냐? 단 Z0, Z1, Z2는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입니다. 자, 발전기 기본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발전기, 삼상 발전기를 그려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개통을 쭉 연결을 시켜서 자,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기전력을 EA, EB, EC라고 두고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나가지겠죠? 라고 하고 자, 이곳에서 있는 부하의 단자 전압을 VA, VB, V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기전력과 단자 전압에 대한 관계는 부하 전류가 흘러감에 따라서 부하 전류 IA가 흘러감에 따라서 선로에 접촉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로의 내부 저항이죠. 그러니까 전선 저항값이요. 선로 임피던스에 따른 전압 강화 성분을 뺀 것이 바로 단자 전압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A상을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단자 전압 VA는 기전력에다가 전압 강화를 뺀 성분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가 대칭분의 성분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값은 E0 I0 Z0 E1 I1 Z1 E2 I2 Z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부하에서는 항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전력을 공급해주는 발전기 입장에서는 항상 무사고 상태, 다시 말해 대칭 또는 평형 삼상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무사고, 대칭, 평형 삼상에 대한 조건부가 있었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자, 영상분과 역상분은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정상분은 기준 전압과 동일하다라는 조건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대입하다 보면 영상분 전압과 역상분 전압을 지울 수가 있고 그리고 정상분 전압 E1은 기준 전압 EA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공식을 저희가 발전기 기본식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80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된 모든 문제를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회차에서 그러니까 2018년도 3회차에서 저희가 가져가셔야 될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기본 문제와 그 다음에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넘기셔야 될 문제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 79번 문제, 78번, 77번, 76번, 75번, 74번까지는 저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기본 문제입니다. 해서 80번부터 74번까지 다 가져가시고요. 73번 문제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단기 합격을 목표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이 73번에 대한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나머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기본에만 충실하더라도 20문제에서 15개는 기본으로 맞춰갑니다. 자, 72번, 71번, 70번, 69번, 68번 예, 모두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67번, 66번, 65번, 64번까지도 기본 문제고요. 조금 다소 불편한 내용이어서 제가 설명 안 했던 이 63번 문제는 예, 저희가 본 과정에서 아예 삭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하고 61번 또한 역시 기본 문제죠. 해서 내용 자체를 쭉 분석해 보니까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체가 기본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14개에서 16개를 기본 문제, 그리고 6개에서 4개 정도를 복잡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게 나왔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그러니까 2018년도 3회차 문제는 예년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쉽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